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김영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대규모 딥러닝 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할 때 슈퍼컴퓨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I/O 병목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딥러닝은 이제 HPC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그 도메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그리고 몰레큐러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 피직스 등등에서 이 딥러닝이라는 그 기술 자체가 모델의 정확도도 높이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중에 이제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드 딥러닝에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 볼륨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스피드 컴퓨트 액셀러레이터, 그 엔비디아 GPU 같은 가속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H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에 있는 오크리지 내셔널 랩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론티어 슈퍼컴퓨터,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서밋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금 요구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퍼실리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 과학용 응용들에 대한 딥러닝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HPC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HPC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라지 스케일 이 HPC 병렬 파일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PFS라고 부를 텐데요. 이 PFS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까지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서밋, 지금 현재 프론티어로 되어 있는데, 서밋 같은 경우에도 각 노드마다 엔비디아 테슬라 V100 GPU 6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계산 자원과 그리고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PFS를 사용을 해서 그 라지 스케일 딥러닝 애플리케이션들을 효과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HPC 시스템에서 돌려봤더니 디캠이라는 이런 그 기상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1024개의 계산 노드에서 구동을 시켰을 때 이 슬로우 I/O 때문에 그 실제 학습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분산 딥러닝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 패러럴리즘인데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러 개의 GPU가 있고요. 각 GPU는 이제 동일한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은 이제 PFS라는 데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니 배치를 만들어서 이 배치를 나누어서 각각의 GPU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GPU는 이 모델을 갖다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백워드 패스를 통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모델 파라미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모델의 이제 정확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럴리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다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집약적인 그런 데이터 집약적인 분산 딥러닝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분산 딥러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있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컴퓨테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I/O,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테이션 단계에서 이제 전처리하는 단계고요. 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한 단계, 그다음에 토커나이즈를 한다든지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증폭을 해서 데이터의 양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단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파라미터를 갖다가 서로 동기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대부분의 연구들이 요 컴퓨테이션과 이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집중을 해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요 I/O 파트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적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벨링을 하는 작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대부분의 연구가 커뮤니케이션이랑 컴퓨테이션에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요 I/O 포션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C 2021년에 나온 요 논문에 따르면은 분산 딥러닝을 할 때 실제 학습 시간에 크게는 85%가 데이터 로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레지넷 50 모델에 대해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했을 때 85% 트레인 굉장히 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세미나에서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딥러닝 애플리케이션 HPC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은 분산 딥러닝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패럴리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IO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딥러닝 애플리케이션 중에 뭐 이미지넷 데이터 셋이다라고 하면 1000개의 카테고리 안에 한 100만 개 이상의 파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넷 21K 같은 경우에는 11 밀리언만큼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이제 파일 크기는 한 200kB가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이미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9 밀리언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뭐 크게 이게 무슨 뭐 특정한 어떤 뭐 안 좋은 패턴이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잠시만요. 네, 이 PFS라는 그 아키텍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앞에 있었던 그 워크로드 데이터셋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제 러스터라는 파일 시스템인데요. GPFS나 다른 HPC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PFS 아키텍처가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러스터란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계산 노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러 개의 렉이 있고 렉에 있는 노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노드에는 여러 개의 GPU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단이 이제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PFS는 고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리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 이 스토리지 서버 또는 스토리지 서버 안에 있는 각각의 디스크 볼륨에다가 스트라이핑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파일이 어디에 스트라이핑이 되어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 메타데이터 서버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디렉토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 트리, 디렉토리 트리 같은 스트럭처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그 하이스피드 네트워크, 뭐 옴니패스라든지 인피니밴드라든지 이더넷 같은 고성능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메타데이터를 일단 접근을 해야지 데이터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일단 파일을 갖다가 하나 열어서 읽기를 하게 되면 메타데이터 서버와 한 번의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서버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그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서 그 서버에 있는 디몬에게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파일의 레이아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갖게 되면 실제 뒷단에 있는 파일 서버랑 그 디스크에서 이 파일 서버랑 똑같은 이제 RPC 같은 기술을 통해서 커넥션을 맺고 데이터를 이제 끌어오거나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방식으로 현재 구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PFS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사이언티픽 애플리케이션 이제 구동을 할 때 보통 이제 체크 포인팅이라는 쪽에 이제 많이 초점이 돼서 사실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큰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여러의 MPI 프로세스들이 큰 파일에 각각의 자기의 위치에다가 쓰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N-to-1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N 개의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큰 파일에다가 쓰는 어떤 그런 동작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그래서 볼륨이 굉장히 큰 파일 하나를 쓰는 거를 이제 잘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놨던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딥러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셋들은 파일이 그렇게 크다라기보다는 작은 파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HPC랑 HPC 파일 시스템과 딥러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과는 사실은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억해 보시면은 파일들이 163kB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실제 파일을 갖다가 스트레이핑을 하는 유닛 자체가 메가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파일을 읽고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HPC I/O 시스템이라는 이 PFS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I/O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케일러블한 어떤 구조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개가 작은 파일들을 갖다가 동시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랜덤한 오더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HPC 파일 시스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의 I/O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랜덤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셔플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은 16개의 그 파일이 있고요. 배치 사이즈는 뭐 4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은 에폭당 4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넘버 오브 에폭은 뭐 결국에는 그 애큐러시를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에폭에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가지고 첫 번째 에폭에서 한번 셔플을 하겠죠. 셔플을 해서 배치를 만들고 이터레이션들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분산 노드에서 GPU를 가지고 각각의 서브 파티션 되어 있는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 에폭에서는 요 데이터셋들을 다시 한번 셔플링을 합니다. 셔플링을 해서 내가 지금 학습한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셋으로 또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큐러시가 어느 정도 그 에러가 어느 정도 낮아질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최고의 그 아큐러시를 낼 수 있는 파라미터로 모델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HPC 파일 시스템 관점에서 성능 테스트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냐면 우리가 서밋 슈퍼컴퓨터에서 이 지금 GPFS 이 러스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러스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밋 같은 경우에는 GPFS IBM 파일 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IBM 파일 시스템 GPFS와 그 다음에 NVMe XFS라고 해서 각각의 컴퓨터 노드들이 서밋 같은 경우에는 노드 로컬 SSD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NVMe SSD 가지고 있는 성능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요 작은 파일 32KB 그다음에 8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테스트가 뭐냐면 이 노드 개수를 증가를 하면서 각 노드에서 MPI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MPI 프로세스들이 각자 32KB를 오픈을 하고 요 32KB 리드한 다음에 클로즈 하는 걸 반복적인 작업을 했는데 요 XFS on NVMe SSD는 노드 로컬 NVMe SSD에다가 수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GPFS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러스터 같은 HPC 파일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 서버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작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징하게도 실제 노드가 증가를 하면서 실제 초당 처리하는 트랜잭션 개수가 전혀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증가를 하지 않고 있고요. 반면에 요 XFSO NVMe SS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스케일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일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봤는데요. 파일을 크게 해서 볼 때는 앞에 있었던 32KB보다 8메가 정도가 되다 보니까 GPFS도 어느 정도 스케일링을 하는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NVMe SSD, 노드 로컬 SSD에서 하는 것보다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NVMe SSD고 디스크이기 때문에 그 성능 차이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파일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에 바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요 파일 시스템에 있는 메타데이터 이제 관리하는 그 소프트웨어 오버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찰을 통해서 GPFS에서 우리가 스몰 파일들을 앞서 보여드렸던 딥러닝 애플리케이션들이 작은 파일들을 셔플링을 한 다음에 every 에폭당 파일들을 갖다가 랜덤하게 작은 파일들 120KB 또는 200KB를 계속 오픈을 하고 읽고 클로즈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실제 전혀 스케일링을 안 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시간에 있어서 I/O가 병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작은 파일들과 큰 파일들에 대해서 작은 파일들은 보통 PFSS 메타데이터 성능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병목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파일이 크게 되면은 PFS도 사실은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P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밴드위스, 디스크 밴드위스에 이제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메타데이터 병목과 디스크 밴드위스 병목 두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병목에 대해서 러스터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한 걸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병목은 요 IO 병목은 크게 데이터 병목과 메타데이터 병목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 데이터 병목은 우리가 이제 OST 컨텐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타데이터 병목은 디렉토리 내비게이션 병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IO 병목이라는 건 앞서 있었던 그 러스터라는 그 파일 시스템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OST가 디스크 볼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각각의 디스크 볼륨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케이스랑 오른쪽 케이스를 보게 되면 데이터의 레이아웃 관점에서 두 가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돼 있다고 합시다. 0123 A, B, C, D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파일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은 지금 A와 B 이 파일을 각각의 스레드가 각자 읽는다라고 하면 A가 레이아웃이 지금 다음과 같이 스트라이핑이 돼 있는 경우고요. 요 B죠. 그다음에 요 A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스트라이핑이 돼 있는 경우에 보시면은 실제 여기와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읽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레이아웃이 돼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에서 이걸로 그냥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이렇게 스트라이핑이 돼 있고 C가 이렇게 스트라이핑이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 스트라이핑 된 거에 따라서 스레드가 각각의 파일들을 읽을 때 왼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레드 첫 번째가 여기를 읽을 때 두 번째 스레드는 여기를 읽고 첫 번째가 여기를 읽을 때 두 번째는 여기를 읽고 그래서 실제 같은 OST라는 디스크 볼륨에 같이 액세스를 하지 않는 패턴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스트 오브젝트 레이아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는 내가 데이터를 읽을 때마다 실제 데이터가 볼륨에 어떻게 플레이스먼트가 돼 있는지 일단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접근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B, C들이 읽는데 여기 I2 이런 식으로 1, 2, 3, 4를 읽게 되는 경우에 각각의 어떤 스레드들이 액세스할 때 동일한 OST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 볼륨 자체가 이제 컨텐션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데이터 레이아웃 관점에서 보면 이런 레이아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하나의 OST에 대해서 이 컨텐터의 개수를 갖다가 증가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컨텐더가 하나도 없었을 때 그 뚜루풋이 있고요. 컨텐터가 같이 컨텐드하는 그래서 1명, 3명, 5명, 7명이 있을 때마다 성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슬로우 다운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OST 자체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의 병목 문제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 병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타데이터 IO 병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디렉토리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죠. 디렉토리랑 서브 디렉토리가 있고 서브 디렉토리 밑에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 레졸루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일을 갖다가 우리가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일의 레이아웃을 갖다가 찾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정보를 익스트랙트를 할 때 보통 디렉토리 내비게이션이 수반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실제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갖다가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락 컨텐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스레드가 다른 파일을 갖다가 접근을 하지만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디렉토리 자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컨텐션이 발생을 해서 실제 스케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갖다가 더 파티셔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일들을 갖다가 다른 디렉토리에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기법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파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I/O 병목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해결책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앞에 그 데이터 병목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실제 I/O를 갖다가 할 때 파일 단위로 읽는 게 아니라 파일의 레이아웃을 인지를 한 다음에 스케줄링을 통해서 실제 같은 볼륨의 여러 개의 MPI 프로세스가 동시에 액세스하는 그 경우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파일 기반의 그 I/O 스케줄링을 해서 실제 파일의 레이아웃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하나의 OST에 여러 개의 MPI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파일을 갖다가 읽으려고 하는 파일의 조각인 거죠. 조각을 읽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컨텐션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소프트웨어를 좀 변경을 한 다음에 각각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파일 레이아웃을 좀 고려를 해서 내가 읽고자 하는 파일에 있는 그 조각들의 스케줄링을 갖다가 좀 잘 바꾸게 되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컨텐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줄일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병목 같은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방법은 이제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파일 시스템이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내가 읽고자 하는 그 데이터들에 대한 그 파일들에 대한 정보들 그걸 이제 카탈로그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실제 파일 시스템이랑 같이 이터랙션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카탈로그를 언제 만들 거냐. 그리고 실제 HPC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잡을 올로케이션을 할 때 실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응용과 데이터셋, 그다음에 카탈로그 이런 부분들을 심리스하게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게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파일을 쓰기를 할 때 내가 나중에 이걸 통해서 뭔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쓰기 할 때 우리가 LD 프리로드라는 그 스태틱 링킹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인터셉트를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전혀 고치지 않고 이런 카탈로그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B라고 하면 그냥 작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잡을 갖다가 제가 서브밋하기 전에 잡을 두 개를 서브미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뭔가 딥러닝을 하기 이전에 카탈로그를 먼저 빌드를 먼저 해놓는 거죠. 그래서 실제 분석할 때는 빌드된 카탈로그를 가지고 그 카탈로그를 사용을 해서 메타데이터 병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오브젝트 레벨의 스케줄링을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여기 카탈로그를 쓰는 방식의 여러 가지 조합들 그 두 가지 경우니까 파일 기반이냐 오브젝트 기반이냐 카탈로그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한 네 가지 조합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 로더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띄워갖고 스케일링이 되는 어떤 팩터들을 한번 봤습니다. 스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이 노란색이 이제 가장 좋은 건데요. 오브젝트 기반의 스케줄링을 하면서 데이터 병목도 없애고 카탈로그를 통해서 메타데이터 병목도 없앤 경우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일 기반이 가장 안 좋은데요. 얘는 카탈로그도 안 쓰고 실제 OST에 있는 컨텐션도 있는 상황인데 얘에다가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에다가 얘를 오브젝트 기반으로 바꾸더라도 성능 향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파일이 작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 병목이 오브젝트 레벨의 스케줄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메타데이터 병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카탈로그를 딱 썼더니 얘가 이만큼 이렇게 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카탈로그 이펙트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파일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봤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오브젝트 기반의 카탈로그를 쓰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똑같이 초록색을 보시게 되면 초록색도 이미 여기 지금 오브젝트 기반의 스케줄링을 하고 그 다음에 FC가 파란색인데요. 파란색에서 이 오브젝트 기반의 스케줄링을 하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파일 기반의 카탈로그를 쓰면 이건 사실 에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성능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성능 효과를 많이 보려면 딥러닝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파일들이 작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서 카탈로그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성능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더라. 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HPC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 테스트한 데이터셋들은 대부분 이제 파일들이 좀 큰 파일들이어서 앞에 그림에서 라지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셋이어서 비슷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두 가지 테크닉 데이터 I/O와 메타데이터 I/O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기반의 스케줄링을 하거나 아니면 카탈로그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성능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딥러닝 응용으로 돌아오게 되면 딥러닝 응용들은 다 리드 인텐시브 하고요. 그리고 리드 온리 액세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에폭당 읽은 데이터들을 또 계속 리유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셔플링을 하고 랜덤리스를 갖다가 우리가 줘서 오버피팅을 갖다가 일단 배제하려고 하는데 특성들을 보면은 실제 얘네들은 리유즈하는 어떤 팩터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읽은 데이터를 오더만 바꿔서 다르게 읽는 것뿐이지 읽은 데이터를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있으면 여러 번의 에폭을 거쳐서 그 데이터셋을 계속 동일하게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M5 프로세스들 또는 딥러닝을 구동을 하고 있는 모델들이 읽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어떤 순서만 바꿀 뿐이지 실제 데이터셋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캐시 프렌들리한 어떤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캐시 프렌들리한 팩터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앞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HPC에 있는 각각의 계산 노드에 있는 노드 로컬 SSD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I/O 챌린지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I/O를 갖다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었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PFS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PFS를 조금 더 최적화를 해서 I/O 성능을 높이자라는 연구들은 좀 있었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 캐싱이라든지 프리패칭 같은 기술을 좀 사용을 해서 워크로드를 잘 캐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인메모리 스토어 같은 거를 쓰는 거죠. M캐시드라든지 레디스라든지 이런 어떤 DB의 솔루션을 좀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존 연구들을 보면은 기존 연구들은 일단 스케일러빌리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클러스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애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또는 파일 시스템에 디펜던트한 그런 의존성을 좀 갖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작은 파일들을 갖다가 핸들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성능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를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타이틀리 커플드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포식스 인터페이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HPC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쓰는 코드들이 대부분 다 포식스 기반이기 때문에 멤캐시드 이런 거 쓰기가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 2022년에 이제 H백이라는 그 오크리지 내셔널 랩에서 이제 만든 소프트웨어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 벨러시티 AI 캐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 수천 개의 계산 노드에서 리더십 컴퓨팅 클래스 안에서 지금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포터블하고 그리고 스케일러블하고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이런 어떤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디펜던트하지 않은 그런 솔루션으로 이 H백이라는 것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H백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밋 구조의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안된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PFS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컴퓨터 노드에는 노드 로컬 SSD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NVMe SSD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백 클라이언트랑 H백 서버. 그래서 이 각각의 서버는 그래서 실제 데이터셋은 다 처음엔 여기 있고요. 이제 학습을 할 때 콜드미스처럼 처음에 그 데이터셋을 다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각각의 H백 서버에다가 이제 파퓰레이트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NVMe SSD에다가 n분의 1로 이제 파일들이 이제 스트라이핑이 되는 게 아니라 파일들이 나눠져서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여러 가지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구동을 하게 되면 실제 I/O를 하게 될 때 실제 I/O 해당하는 그 데이터셋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서 이제 해시 기반을 씁니다. 그래서 해싱을 해서 실제 그 데이터셋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I/O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실제 있는 데이터셋을 NVMe SSD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H백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포터블하고 포식스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어떤 아키텍처의 적용이 가능하고 메타데이터 병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디렉토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해시 기반으로 해서 실제 O 원타임에 실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노드 로컬 SSD의 XFS의 성능에 디펜던트하게 우리가 메타데이터 바틀렉을 갖다가 n분의 1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PFS가 갖고 있었던 메타데이터 병목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FS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읽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한번 캐싱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H백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머큐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왼쪽이 이제 딥러닝을 이제 구동하고 있는 그 GPU가 이제 있는 그 계산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이 트레이닝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일단 그 I/O를 인터셉트를 합니다. 그래서 LD 프리로드를 통해서 그냥 컴파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I/O 인터셉트를 하게 되면 HB 클라이언트 디몬으로 인터셉트를 해서 실제 그 데이터셋 디렉토리를 이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그 오픈 리드 클로즈를 통해서 파일을 갖다가 실제 그 여기 보시면 머큐리 라이브러리가 있고 여기 4번, 5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번이니까 여기 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머큐리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 RPC 예를 들어서 본인
그 클라이언트고 이게 서버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는 이제 레졸루션을 해야 됩니다.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HBAC 서버가 있는 데다가 RPC 핸들러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 요청된 부분들이 이제 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매니저, 데이터 무버 스레드거든요. 이 무버 스레드가 실제 이 데이터가 NVMe SSD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드미스 같은 경우에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PFS에서 가지고 오고요. 있는 경우에는 바로 NVMe SSD에서 바로 이제 찾았다라고 해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노드로컬 NVMe SSD로부터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 병목은 PFS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노드로컬 NVMe SSD인데 네이버에 있는 NVMe SSD에서 가지고 온다. 그다음 메타데이터 병목 같은 경우에는 GPFS에 있는 메타데이터 서버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HBAC이 갖고 있는 해시 기반의 그다음에 그 분산되어 있는 XFS 파일 시스템 여러 개의 메타데이터의 어떤 구조를 갖다가 차용을 함으로써 확장성 있게. 그래서 테스트를 이제 서밋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요. HBAC 같은 경우에 이미지넷 그다음에 코스모 유니버스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그다음에 파이토치 위드 호러보드 환경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애플리케이션은 레지넷 모델이랑 코스모 플로우 딥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은 GPFS와 XFS on NVMe와 HBAC 요 세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GPFS는 모든 데이터는 GPFS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XFS on NVMe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죠. 모든 데이터가 노드로컬 SSD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전체 데이터셋이 각 노드에 다 카피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여기에 얼마만큼 도달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HBAC은 인스턴스 개수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노드당 2개, 4개씩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개수를 i로 표시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드 개수가 이제 증가를 하고요. 엑스포넨셜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요. 보시면은 요 바 그래프의 그 맨 왼쪽에 있는 바가 요게 이제 GPFS고요. 두 번째 바가 이제 가장 아이디어한 거 모든 데이터셋이 노드로컬 SSD, XFS에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요 이 세 가지가 HBAC을 데몬을 이제 서버를 하나, 둘, 네 개를 썼을 때 성능이고요. 그래서 32개 노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GPFS보다 여기 HBAC을 쓰게 되면은 성능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왼쪽은 이제 학습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노드가 증가하면서 학습 시간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요 안에서도 HBAC을 쓰게 되면 요만큼의 학습 시간의 효과가 있고요. HBAC을 2개, 4개를 쓰면 성능이 아이디어란 쪽에 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1024개까지 되게 되면은 실제 성능 효과는 더 커지고요. GPFS는 학습 시간이 줄기는 하지만 실제 스케일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반면에 HBAC을 쓰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란 상황에 굉장히 근접해 간다. 코스모 플로우도 동일한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AC을 썼을 때 거의 아이디어란 상황에 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성능 그 효과랑 오버헤드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GPFS 기반으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성능이 얼마만큼 좋아지냐라고 하면 HBAC을 썼을 때 최대 75%까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NVMe SSD의 이제 오버헤드를 보시면은 실제 NVMe SSD가 가장 노드로컬이니까 가장 아이디어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뭐 10%에서 뭐 25% 그래서 한 10%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GPFS보다 성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에폭 이제 지나가면서 그 실제 트레이닝 타임을 갖다가 본 건데요. 보시면은 에폭이 가면서 실제 그 요 차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 코스모 플로우 이건 레지넷에 대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에폭당 이제 애널리시스인데요. 첫 번째 에폭에서는 실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GPFS나 HBAC 같은 경우는 PFS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고요. 요건 이제 에버리지 케이스인데요. 실제 효과는 HBAC 4개를 썼을 때가 효과가 가장 좋았고요. 아이디어라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베스트 케이스를 갖다가 뽑은 겁니다. N개의 에폭에서 가장 좋았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봤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HBAC이라는 게 이제 제시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이 HBAC이라는 그 솔루션을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 그 서밋이나 프론티어 같은 데서 잡을 갖다가 런치를 하게 되면 뭐 학습을 한 30분 정도 한다라고 하면 노드가 하나씩 죽거든요. 근데 노드가 죽는 이유가 사실 노드의 하드웨어 페일리어가 아니라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인터커넥트 라우터, 스위치 이런 것들이 조금 고장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노드가 1000개, 1024개씩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한 노드씩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습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트 토러런스 서포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확장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은 파일 레벨 캐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일들이 다 동일하다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파일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현재는 H백 서버들 간의 부하 분산에 대한 이슈를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일 레벨 캐싱을 뭐 청크 레벨로 한다든지 부하 분산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커패시티랑 I/O 로드 관점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퍼 레벨 오브 캐싱이라고 해서 실제 노드 로컬 SSD 하나를 갖고 H백을 갖다 구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여분의 SSD를 또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는 여분의 메모리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캐시 하이라키를 좀 더 깊게 해서 지금 그 H백 성능을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H백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어프로치가 HPC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할 때 우리가 분산 딥러닝을 할 때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을 때 기존의 PFS가 갖고 있었던 목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 딥러닝을 같이 구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개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와이드하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퍼 잡, 사용자 잡에 따라서 내가 할당 받은 노드 안에서만 온 디맨드로 구축을 해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발표가 마쳤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거슬해 주시면 제가 한 분, 네, 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도입된 슈퍼컴퓨터들 중에는 사실은 로컬 스토리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뭐 NVMe는 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리눅스 쉐어드 메모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프리프로세싱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옮긴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 지금 H백 그런 시스템들을 그런 쪽으로 좀 뭐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귀찮은 일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한 어떤 뭐 어떤 진행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그런 어떤 메모리를 사용하는 어떤 기법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적은 동일한 거거든요. 요즘에 NVMe SSD 같은 경우에 로우 레이턴시, 하이 밴드위스이기 때문에 물론 메모리 D램보다는 느리기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뉴리온 같은 슈퍼컴퓨터만 하더라도 지금 NVMe SSD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론은 GPU 노드가 있기는 한데 한 수백 개 정도의 GPU가 있지만 이기종으로 되어 있고 파티션들이 좀 나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스케일업을한 현재 테스트를 하기는 좀 힘든 경우들이 있기는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라지 스케일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여기도 지금 V100이 지금 뭐 수천 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스케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NVMe SSD가 있는 거는 상정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쉐어드 메모리를 써서 하는 방법도 뭐 지금은 뭐 충분히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걸 좀 확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있는. 그래서 그 사이언티스트들이 다 일일이 해주지 않고 오토매틱하게 잡을 서비스를 하게 되면 H백이라는 게 그냥 자동으로 뜨고 데이터도 바로 적재가 되고 오토메이션이 될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저희가 또 질문이 좀 짧게 끝나서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가운데 한 분 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이제 약간 정상인데 캐시 하이라키를 좀 늘리고 디퍼하게 만드시고 싶다는 게 결국 메모리랑 스토리지 시스템, 디스크 스토리지를 섞어서 쓰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PFS 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산 노드에 보통 노드 로컬 NVMe SSD가 하나 또는 두 개가 붙어 있고요. 근데 실제 저희가 분산 딥러닝을 하게 되면 데이터셋을 다 올리는데 만약에 1024개의 그 노드에서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하면 그 1024개 곱하기 NVMe SSD 만큼의 커패시티만큼 데이터를 다 사실은 다 파퓰레이트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일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SSD를 다시 한번 리유즈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더 프로파일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 한번 데이터를 읽었으면 그 메인 메모리에 캐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론 이제 커널 쪽에 이제 캐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네이버에다가 다시 한번 RPC 커넥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구현이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데이터가 없으면 네이버에 있는 그 엔베미 레이어에서 가지고 오고 없으면 뭐 PFS에서 가는 요 정도의 구현만 되어 있어서 그런 최적화 부분들은 조금 더 할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캐싱이 굉장히 하이라키 딥하게 만들려면 결국은 파일 레벨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작은 레벨로 가야 되는 게 동반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그게 파일 레벨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러스터는 4메가다 보니까 그보다 작으면 사실 더 이상 자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이미지 자체가 4메가보다 크다. 코스모플로 같은 예, 거. 코스모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좀 자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나중에 캐싱을 하게 되면은 이건 파일이라기보다는 메모리 오브젝트라는 개념으로 트레이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 지금까지 좋은 발표해 주신 김영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